안녕하십니까. 오늘 집중 탐구에서는 가문의 뿌리, 족보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족보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아주 굵고 튼튼한 나무 기둥에서 잔가지들이 사방으로 막 넓게 뻗어나가는 그런 풍성하고 거대한 나무의 이미지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어떤 가문의 역사라는 숲을 걷다가 엄청나게 거대한 나무를 발견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거대한 나무요. 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기둥 하나만 남기고 수백 개의 가지가 모조리 정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톱으로 썰려나간 겁니다. 아, 끔찍하네요. 네, 심지어 불태워져서 새까만 쑥덩이만 남은 것처럼요. 가문의 대가 완전히 끊겨버릴 뻔한 말 그대로 멸문지화의 아주 처참한 흔적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새까맣게 타버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잿더미 기둥 한 구석에서 기적적으로 아주 작고 여린 푸른 새싹 하나가 돋아나 있는 걸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와, 정말 극적인 생명력이네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오늘의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잿더미 속에서 숨막히는 방식으로 살아남은 단 하나의 핏줄, 태안군수 박충우라는 인물의 진짜 삶을 재구성해보는 거죠. 네, 오늘 살펴볼 세 가지 자료의 조합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 폭의 신비로운 옛 그림인 몽유도원도에 관한 텍스트, 그리고 조선왕토실록에 기록된 한 관리의 뼈아픈 탄핵 기록. 거기에 더해서 가문의 피바람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한 사람의 숨겨진 이야기까지 교차하고 있죠. 맞습니다. 백과사전의 영웅적인 기록과 실록의 차가운 평가가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고 있거든요. 저는 이 파편화된 자료들을 쭉 연결하면서 단순한 역사 기록 한 줄 뒤에 얼마나 처절하고 끈질긴 생존기가 숨어 있었는지 모골이 막 성연해지더라고요. 이 반전 스토리에 벌써부터 흥분됩니다. 태안군수 박충우라는 인물이 겪었던 모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 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짊어져야 했던 그 이름의 무게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 그 압도적인 무게의 근원이 증조부에게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역사 시간이나 사극에서 수도 없이 들었던 그 이름이죠. 사륙신 중 한 명인 충정공 박팽년,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다 발각되어서 세조의 잔혹한 숙청을 맞았던 바로 그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가문에 남긴 참상은 상상을 초월해요. 단순히 박팽년 한 사람이 죽고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아, 가족들도 다 처벌을 받은 건가요? 네, 기록을 보면 박팽년의 아버지 박중님은 능지처사를 당했습니다. 이건 당시로서는 신체를 훼손해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겠다는 아주 극단적이고 끔찍한 형벌이죠. 세상에 능지처사요. 거기에 동생들 그리고 세 아들까지 모든 남성 혈족이 모조리 처형당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가문의 씨를 말려버린 겁니다. 아니 그러면 3대가 완전히 몰살당한 거잖아요. 그럼 박충우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박팽년의 후손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서 이어진 거예요? 그게 참 기적 같은 일이죠. 당시 조선의 국법이나 세조의 성정을 보면 남자는 갓난아기라도 절대 살려두지 않았을 텐데요. 여기서 정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기막힌 사건이 일어납니다. 박충호의 할아버지인 박비는 아버지가 처형당할 당시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던 유복자였어요. 아, 세상에 나오기도 전이었군요. 네, 세조는 가솔들을 노비로 끌고 가면서 아주 잔혹한 명을 내립니다. 태어난 아기가 아들이면 즉시 죽이고 딸이면 관청의 노비로 삼으라는 거였죠. 와, 세상에 빛을 보기도 전에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네요. 그러니까 태어난 아기가 아들이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국가의 감시망을 피한 거죠? 당시 그 방안의 긴장감을 잠깐 상상해 보시죠. 아들이 태어난 순간 사람들은 막 숨에 멎는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비슷한 시기에 집안 여종이 딸을 낳은 거예요. 헉, 설마. 네, 그래서 국가에는 딸을 낳았다고 거짓 보고를 하고 그 여종의 아기와 사육신의 핏줄을 몰래 바꿔치게 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진짜 무슨 현대 정치 스릴러 영화도 아니고 갓난아기 성별을 속이고 노비 아이랑 바꿔치기해서 추적을 피했다는 건데 네네. 이게 말은 한 줄이지만 막상 그 현실은 뼈가 타들어가는 공포였을 거잖아요. 관아에서 수시로 관노비들 점검을 나왔을 텐데 그때마다 아기를 슬쩍 숨기거나 바꿔치기 하면서 그 살얼음판을 견뎠다는 거니까요. 끔찍한 일상이었겠죠. 언제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아기 바지를 벗겨볼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남은 겁니다. 들키면 도와준 사람들까지 모조리 참수당했을 텐데 진짜 가문 전체가 겪었을 트라우마가 엄청났겠네요. 이런 배경이 훗날 박충호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때
어떤 압박으로 작용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제공된 문학 텍스트를 보면 훗날 박충호가 이렇게 독백하는 대목이 나와요. 우리는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숨어서 버텨낸 것이다. 살아남은 게 아니라 숨어서 버텨낸 거다. 와, 이 문장이 정말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가문의 거대한 트라우마가 다 담겨 있어요. 네, 평범한 사람은 견디기 힘든 중압감이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볼 때 그냥 박충호라는 사람이 아니라 불길 속에서도 고결하게 시를 읊었던 위대한 사육신의 후손이라는 필터를 끼고 봤을 테니까요. 아, 저 사람은 충신의 핏줄이니까 학문이나 도덕적으로 무조건 완벽해야 해. 이런 무언의 강요를 받았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충신의 유일한 핏줄이 돌아왔다면 조정에서 영웅 대접을 해줬을 것 같잖아요. 네, 당연히 탄탄대로를 깔아줬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1603년, 그러니까 선조 36년에 사헌부가 태안군수 박충우를 탄핵하는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보면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혹독하고 차갑습니다. 탈핵이요? 실록에 어떻게 적혀 있는데요? 사헌부는 아주 직설적으로 칼을 꽂습니다. 난리 중에 어쩌다 출신한 사람으로 무재, 즉 무예적 재능이 전혀 없고 또한 글도 알 줄 못한다. 이렇게 평가하죠. 헉! 무예도 없고 글도 모른다고요? 네, 적을 방어하고 백성을 다스리기 부적합하니 당장 교체해달라는 것 같고 선조는 이 치명적인 탄핵을 바로 승인해버립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건 완전히 무능력한 낙하산 인사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백과사전 기록을 교차해서 확인하고는 진짜 혼란에 빠졌거든요. 백과사전에 남겨진 그의 공식 행정들은 전혀 다르죠. 네, 아예 앞뒤가 안 맞아요. 우선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지자마자 박충우는 대구에서 동생들을 이끌고 의병을 일으킵니다. 도원수 권율이나 초요사 김성일이랑 긴밀하게 협력해서 적의 진격로를 차단해요. 엄청난 전공이죠. 그러니까요. 그 공로로 선무 원종공신에 봉해지잖아요. 그리고 1593년에는 무려 명나라 사신들을 접대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그 까다로운 명나라 지식인들을 접대했다는 건 대단한 외교적 성과거든요. 맞아요. 사신들이 박충우의 인품에 막 감탄하면서 직접 시를 지어 선물하기까지 해요. 이걸로 가선대부라는 높은 품계까지 오르고 1594년에는 심지어 정식으로 묵과의 급제까지 한 분입니다. 전란 중에 가족을 잃는 비극을 겪으면서도 말이죠. 네, 두 딸이 적병을 피하려 낙동강에 투신하는 비극 속에서도 이 모든 걸 해냈는데 의병을 이끈 공신한테 무해가 없다고 하고 명나라 학자들한테 시를 받은 사람한테 글을 모른다고 탄핵했다고요. 자, 이 거대한 간극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너무 화가 났어요. 이거 당시 조선시대 엘리트들의 지독한 텃세나 일종의 가짜뉴스 아닌가요? 오, 엘리트주의적 편견을 짚어내셨군요. 책상머리에서 글만 읽던 사원부 관례들 눈에는 전장이라는 진흙탕에서 구른 박충호의 거친 방식이 눈에 거스녔겠죠. 위대한 조상 박팽년의 그림자가 너무 커서 오히려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 거 아니에요? 그 분석이 아주 예리하게 핵심을 찌릅니다. 사원부 엘리트들은 잘 다듬어진 문장과 우아한 격식으로만 세상을 평가하려던 사람들이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들 기준에 박충호의 실전용 칼부림은 우아한 무예가 아니었고 명나라 사신들과 나눈 투박하지만 진정성 있는 교감도 정교한 학문이 아니라고 깎아내린 겁니다. 오히려 명나라 사신들은 막 한양 관료들의 번지르르한 말보다 자식 잃은 슬픔을 누르고 백성 지키는 박충호의 진짜 백의 모습에서 훨씬 깊은 신뢰를 느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사신들이 발견한 건 세련된 수사학이 아니라 극한의 현실을 뚫고 온 인간의 진정성이었죠. 하지만 조선의 기득권층은 그걸 무능함이라는 프레임으로 쳐낸 거고요. 진짜 억울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아주 흥미로운 퍼즐이 하나 등장합니다. 문학 자료에 묘사된 박충후 본인의 반응이에요. 억울해서 피를 토하면서 반박하지 않나요? 놀랍게도 아닙니다. 사원부의 그 모욕적인 탄핵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칼을 잘 쓰지 못하고 글도 뛰어나지 않다면서 스스로를 낮춰버립니다. 진짜 그 부분이 너무 이상했어요. 의병장의 무가 급제자가 대체 왜 그렇게 순순히 꼬리를 내린 거예요? 다 포기한 건가요? 이게 무능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평생을 짓눌러온 뼈아픈 자격지심이자 기이한 겸손함으로 봐야 하거든요. 그의 마음속 절대적인 이상향이 누구였는지 떠올려 보시죠. 아, 형틀에서 살이 찢겨나가면서도 고결하게 시를 읊었던 그 전설적인 중조부 박팽년이요. 그렇습니다. 그 완벽한 충성의 잣대, 그 고결함에 비춰보면
진흙탕 속에서 피범벅이 된 자신의 투박한 칼날이 한없이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졌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검과 글은 감히 증조부님과 견줄 수 없다는 깊은 죄책감이군요.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밖으로는 엘리트들의 조롱에, 안으로는 거대한 조상에 대한 강박에 짓눌려 있었던 거죠. 숨쉬기도 힘들었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탄핵의 굴욕 속에서 박충우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이제 우리의 시선은 태안의 갯벌로 향하게 됩니다. 네, 이 탐구의 백미가 바로 태안 앞바다의 묘사에 있습니다. 묵은 꿈 몽유도원도라는 텍스트를 보면 태안군수 박충우는 짠내나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지난 날을 반추하거든요. 아, 시각자료로 본 그 몽유도원도 말이죠. 네, 그 그림을 머릿속에 함께 겹쳐서 떠올려 보시면 이 대비가 아주 극적일 겁니다. 안견의 몽유도원도 하면 현실에 없을 것 같은 완벽한 유토피아잖아요. 복숭아꽃이 막 흐드러지게 피어있고 평화롭고요. 하지만 박충호가 두 발을 질척이며 서 있는 태안의 현실은 완벽한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시커먼 갯벌, 굶주린 어민들, 가혹한 세금에 허리가 휘는 농민들. 그 거친 비바람 속에서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하는 진짜 지독한 삶의 현장이었네요. 네, 그 갯벌에 서서 박충우는 또다시 불 속에서 씨를 읊으며 죽어간 증조부를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아주 단호하게 독백하죠. 나는 칼을 들 수 없고 씨를 쓸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이들을 지킬 수는 있다. 도망치지 않겠다. 저는 진짜 이 독백을 읽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이 다짐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셨나요? 제가 이걸 약간 현대 기업에 비유해보고 싶어요. 마치 전설적인 창업자가 세운 회사를 물려받은 4세대 실무형 대표 같은 느낌이랄까요? 하하하, 4세대 실무형 리더요? 네. 증조부는 이상을 위해 목숨을 던진 완벽한 비저널이었지만 회사는 한번 공중분해됐잖아요. 증손자는 그 폐허 속에서 다시 회사를 일으켜야 하는 실무자였던 거죠.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창업자의 화려한 유산과 폐허가 된 현실을 동시에 물려받았으니까요. 이 증손자는 텔레비전에 나와서 멋지게 비전 선포식을 하진 못해도 당장 공장 바닥을 뛰면서 직원들 월급 주고 먹여 살려야 하거든요. 여기서 박충호가 생각한 충성의 의미가 완전히 진화한 것 같아요. 충의 진화라. 통찰이 정말 빛납니다. 이념이라는 하늘에서 현실이라는 땅으로의 위대한 착륙이죠. 박팽년의 충성이 이념을 위한 고결한 죽음이었다면 네네. 박충우는 두 딸을 잃는 참혹한 고통을 겪고도 끝내 버텨내어 백성들의 삶을 지켜낸 살아남음을 통한 충성인 겁니다. 왕을 위해 죽는 거창한 충성에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진흙탕에서 방패가 되어주는 충성으로 바뀐 거군요. 그렇습니다. 한양 엘리트들 눈에는 고결한 박팽년의 죽음만이 위대한 충성이고 투박한 박충우는 천박해 보였을 테죠. 하지만 도망치지 않고 백성들의 일상을 지켜내는 건 역시 위대한 충성이라는 걸 강렬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와, 이제 이 인물이 전혀 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오네요. 단지 운 좋게 살아남은 핏줄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는 멸문지화의 공포 속에서 숨죽여야 했던 가문의 트라우마를 엿봤고요. 또 부당한 탄핵과 굴욕 속에서도 묵묵히 태안을 지켰던 치열한 여정을 탐구해봤습니다. 평면적인 기록의 파편들이 하나로 뭉쳐지니까 한 사람의 삶이 진짜 입체적으로 만져지네요. 저는 이 이야기를 따라오면서 당신도 비슷한 공감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현실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우리는 종종 사회나 선배들이 그어놓은 너무 높은 완벽함의 기준에 억지로 맞추려다 좌절하잖아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똑똑하지 못할까 하면서요. 마치 박충후가 감히 달 수 없는 위대한 증조부 아래서 평생 삼켜야 했던 자격심처럼 말이죠. 맞아요. 하지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그런 무거운 자격심을 안고 있다면 당신 역시 태안 갯벌에 서 있던 박충호와 다르지 않다는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주 깊은 울림을 주네요. 내가 당장 역사에 남을 완벽한 칼을 휘두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 발이 냄새나는 진흙탕에 빠져 있을지라도 갯벌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내 일상을 버텨내며 지키는 것, 도망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위대하게 삶의 전쟁을 치러내고 있는 겁니다. 잿더미에서 피어난 새싹이 화려한 모란꽃이 아니라 매서운 바닷바람을 견디는 억센 들풀이었다는 게 정말 큰 위안이 되죠. 처음에 상상해보시라던 그 다 타버린 족보 나무 기억하시죠?
그 새싹은 하늘로 뻗는 화려한 기동은 못했지만 대신 넓게 엎드려서 작은 백성들의 고단함을 품어주는 그늘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집중 탐구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역사의 스포트라이트는 늘 몽유도원도처럼 이상을 위해 죽은 박팽년을 화려하게 비춥니다. 하지만 굴욕을 삼키며 진흙탕에서 무명의 백성을 지킨 박충우가 없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그 빛나는 적사의 기록도 그 잿더미 위에서 영영 끊어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네요. 화려한 이상을 위해 죽는 것과 알아주지 않는 진흙탕 현실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누군가의 방패가 되어주는 것. 과연 당신의 삶에서는 어느 쪽이 더 무겁고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일까요? 이 질문을 남기며 스스로 여운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